부산중앙국세청 조사국 재산제세 주받은 40년은 국세청에서 근무하셨고 국세청에서는 일명 재산세, 재산통으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현재는 재산세세 생활세금 관련 전문 상담 정무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를 못 해가지고 백신 들어왔습니다. 좀 공부를 하니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근데 그 연세도 다 많으신 분들인데 보니까 제가 이 생활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78년부터 국세청 근무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조사를 다니고 또 하다 보니 양도 상도 증여 관련해가지고 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처음에 제주하고 연이된 건 2002년도에 세유포에 계시는 강창학을 상속세 조사를 개발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의 참 등망이라든지 좋은 모습을 많이 봐서 그 제주 연이 됐는데 이걸 검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조사를 상속세, 양도소득세, 다른 자금 출시 등등을 조사를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요, 한라산이 좋아서 등산을 좋아하니까 한라산이 좋아서 2015년도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퇴직도 다 되고 해서 한라산은 눈 모으면 가고 비 모으면 날만 좋으면 저걸로 하다 보니까 제주 살기가 너무 좋다 해서 제가 여기 승마도 배우고 스쿠버도 배우고 일하다 보니까 퇴직을 작년 연말에 하고 지금 그냥 막연하게 있으라니 돈 번다는 것보다도 근데 취직을 하면은 구속되는 게 싫어서 그 생각 개인 사무실 하나 내놓고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부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재산제세 관련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해주다 보니 다른 제주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두 분 왔다 가셨는데 자금 출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참석을 해서 세금이 어떻게 나오며 또 사전에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래 공동명의가 좋으냐, 또 시급식을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등등 궁금한 것이 처음에는 한두 가지로 시작해서 한 30%가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치 안 되었어요, 상담을.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했구나. 그 제주에서도 또 여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5년 제가 왔을 때 제주 세무서 전체 세수국 하면은 한 4천몇 개 정도 돼요. 4천억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것만 해서 한 1천억 가까이 못 됐어요. 한 800억 정도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바로 얼마냐면 세수가 8천억이 되고 양도소득세가 근 2천억 가까이 됐어요. 8천억 중에 4분의 1 정도가. 그래 또 거기 2017년도 되니까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우리 2015, 16, 17년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 공개를 안 해주고 세율을 지금 중과를 하다 보니까 세율이 다 높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높은 세율이 38%였는데 모든 사람이 48%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제주는 특이하게 공시지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2014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공시지가가 좀 유리했었어요.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평당에 해배당에 그랬는데 지금은 100만 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97년도까지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오다가 실거래가라는 게 지금 96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자 해서 유예기간 1년 하고 97년부터는 이제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만들고 지자체하고 국세청 공유를 해서 그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땡기도록 거기 맡기다 보니까 옛날에 옛날 취득했던 사람들이 상속이든 매매든 증여든 전부 다가 공시지가로 하면 가액이 없어요. 그럼 10억짜리 부동산을 팔면은 취득가액은 1,000만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40% 정도의 세금을 내려 하니 엄청나죠. 그러면 10억 팔면은 4억이 세금이니까
과연 그게 내한테 그게 이제 불만도 많고 했는데 법은 계속 강화돼서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제가 요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사상이라든지 6.17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도 보면 2017년도 지금 문정부,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8.3 대책, 그 다음에 8.2 대책하고 2018년도에는 9.13 대책, 2019년도에는 1.16 대책, 요번에는 2020년도에 와가지고 6.17 대책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서민들만 계속 올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제명 실질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지만은 서울에는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요번에 투기 과열 지역이 등등을 해서 수도권만 있다가 서울만 있다가 경기도 이런도 거기다가 다 묶어놨으니까 지금 서민들은 무주택자가 담보대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럼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또 조합 자기라고 따보려 하니 그것도 이제 안 된다 하니까 힘들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까 방금 제가 제 재경부서 세수가 그렇게 오르는 것이 2조가 넘거든요. 엄청난 거죠. 제가 처음 왔을 때 5년 만에 제주에서 그다음에 국세가 4,600억 정도 됐었는데 그 2조가 넘었으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금은 엄청 많이 걸리고 제가 또 건축 분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그건 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지가 이런 거 산정을 할 때 한국감정하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 국세청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럼 거기 회의장에서 갔다 보면은 실제로 공시지가를 제주가 유일하게 2016년도 할 때 27% 올렸잖아요. 평균적으로. 그게 잘못이거든요. 시내에 저희들이 관광고시를 할 때 보면 5%에서 7% 이상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국 감정으로 지금 원래는 그게 모든 개별 한게 국세청이 처음 시작했어요. 했다가 내무부에 넘어갔다가 또 감정으로 갔다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고시가액이 오르면 오를수록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세금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까지 하고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가 그냥 드리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너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관심은 가있지만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제가 목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가고 시간 조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1페이지부터 해서 제가 그 자료는 실제로 저번에 6월 4일인가 경쟁교육에서 강의를 한번 하고 19일날 오늘 있다 해서 제가 자료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옛날에 강의를 서귀포 시청에서 김홍익촌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또 시사성 있는 부분에 질문이 있다든지 이런 했을 때 제가 혹시 나갔는데 지금 이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힘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연찮게 이런 기회가 돼서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의 분야는 거주자, 비거주자 할 때도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주자들은 국외에 있는 소득도 끌고 와서 다 세금 내립니다. 소득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는 국외 소득을 다 합쳐지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는 많습니다. 비거주자는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비거주자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없습니다. 감면이라든지 비과세라는 이런 감독이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주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김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유학이라든지 다른 거 취직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잠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소 국내라면은 거주자를 보고 저거 세금을 갖다가 과세를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 산정서류표 4번. 그럼 이 양도소득세 어떻게 세금이 나가느냐? 대충만 들어가면 아주 일수예요. 전부 시가지 시가. 이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하면 취득가액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라든지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다른 자본적 지출, 그럼 그 수리를 한다든지 토목공사를 했다 이런 등등으로 그 증빙이 있어야 돼. 그게 말로 한다든지 돈만 나갔다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증빙, 적격 증빙이라면은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적격 증빙이 있어야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경비입니다. 그럼 필요경비는 한 번 받고 나면 중고는 안 받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건물 같은 게 건물을 지어서 내가 감가상각을 해버렸다. 그럼 감가상각이 하나 비용이거든. 그럼 감가상각을 했으면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감가상각 공제, 사업소득에서 공제했던 거라도 그 빼고 그거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포함 안 시키니까 그런 부분이 중고는 절대 공제 안 된다. 그래서 양도 차이가 나면 그 양도 차이에다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뒷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5페이지 제가 설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사실은 증빙이 없이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경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옛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 전부 다 장기보유 비사업용 토지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준다. 지금 이제 서울 조정역까지 2주택자도 안 해준다, 3주택자도 안 해준다, 다주택자를 안 해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허위신고를 하면은 또 비과세나 이런 부분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제가 다음에 설명 새로 추가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 있어요. 고가주택 같으면은 9억이 넘으면은 세금은 도배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그럼 그걸 계산을 할 때, 그러면 너구나 1세대 1주택이면 누구는 비과세로 9억이니까 8억 9,990만 원에 양도가 되면은 시금도 안 내는데 내가 9억 1천만 원에 1천만 원에 세금 내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해서 그때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80%까지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만 넘었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소득이 그렇게 세금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고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3년이 넘어서 15년까지 그냥 매년 2%라고 보면 돼요. 내가 보유기간이 7년이었다. 그러니까 2014에서 13%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나면 양도소득이 나오고 양도소득에다가 감면소득을 빼면은 빼고 기본소득을 빼면 가세토진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하면은 상수세율이라고 세율이 매년 틀립니다. 매년. 단 한 해도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없어. 세율이 항상 보면은 세율 구간을 넓힌다든지 세율을 높인다든지 또 세율 부분 중에서도 그 중과를 하든지 뭐 10% 중과, 20% 중과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세율이 항상 적용을 할 때 내가 양도나 취득의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요 세율 적용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세율 편하게 적어보면 제가 뒤에도 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될 때는 전문가들의 상담을 못 받으시고 실수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겁니다. 예, 그럼 그 밑에는 실수를 한 9줄로 보시면은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예, 그걸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 공제라는 부분은 실제 방금 제가 설명을 대충 드렸는데 그 중간에 작은 거는 이걸 적용 제외 대상 밑에 보면 비사업용 토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가 요게 애매하게 비사업용 토지가 지금까지 보면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거의 안 해줬어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안 해주는데 그게 너무 가혹하다. 왜 장기보유를 안 해줘? 내가 심지어 10년간 20년간 장기보유한 사실은 맞는데 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주면서 그 세금이 너무 많다. 그래가 2016년도 손을 대기는 됐는데 2016년을 바꾸면서 법을 바꾸면서 그냥 그럼 좋다. 옛날에 3년 이상 보유해가지고 지금 계속 가입된 사람들은 2016년 1월 1일 그때 치료한 거로 받을 거니까 그때부터 적용을 해라. 그때 10년 이상 더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위험이다 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래 2017년도부터 와가지고 사실은 장기보유가 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지금까지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17년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가 적용이 가능했다. 예, 머리 알아도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하는 것은 자산별로 그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산이라 하면 부동산 관련된 거, 주식 관련된 거, 가전상품 등등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250만 원씩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또 국내와 국외가 또 구분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한 10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율표예요. 이 세율표가
상당히 지금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얘기했을 때 내년에 그 세율표가 다 틀립니다. 자료 아까 계신 밖에 자료가 있던데. 예, 예. 여기 보면 원래 미등기 양도자산은 70%, 미등기 양도자산이 그거는 전매한 전매가 무엇이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예를 들면 A라는 가비가 예를 들어 내 땅을 5억에 팔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 5억에 팔아주고 했는데 지가 가만히 있는 땅도 주고 하니까 나는 7억 받고 싶으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에다가 내가 5억 이상 받는 거는 내하고 뭐 반반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이제 을에다가 7억에 파는 거예요. 그럼 갑한테 돈 5억밖에 안 갈잖아요. 5억만으로 계약서를 갖다 갑하고는 5억짜리 계약서를 쓰고 을하고는 7억짜리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양수 계약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를 버리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거. 그럼 5억짜리도 매수자가 을로 되어 있었겠는데 을한테는 7억짜리를 줘야 되니까 떼고 이 양쪽에서 떼가지고 소각을 시키고 자기가 중간에 전매 이게 전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상대 이제 우리가 의뢰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업 손을 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 보통 보면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로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다. 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주택 부분이 중간에 살짝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은 1년 미만은 실질적으로 40%를 하고 1년에서 2년 미만 사이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밑에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비사업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자산은 누진세율로 하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는 다주택 자산은 10% 내지 20%, 2주택은 10% 추가하고 3주택부터는 20%를 추가하고 분양권에 대해서는 또 60%를 적용. 이런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새로 생기는 거예요. 새로 생기고 있다. 세율이 적용하기 상당히 힘들죠. 지금 여기 다주택자 이런 거 관계는 없지만 혹시 서울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 시에 한시적으로 19년 12월 17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중과도 배제하고 장기부 특수공제를 적용해 주겠다 했던 이 부분이 뭐냐면 법을 적용할 때 우리가 법이 보통 연말이 다 돼가면은 법이 막 바뀝니다. 바뀌는데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먼저 나오는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내부의 실무자한테는 법 개정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1위에서 보면은 혹시 이제 기업 우리 안으로 해서 세법 개정안이라 해가지고 자료가 몇 개 쏟아지고 그러면 세법 개정안으로 보고 저희들 답변을 해주는데 공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그래서 공포를 하다 보면은 적용기 시점은 양도하는 것부터 해야 되느냐, 취득한 것도 해야 되느냐, 지금 보유한 것도 적용하느냐,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세금 차이도 많고 시과이 어렵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이러한 법은 몇년 매달 양도부터 적용한다 해놓고 부칙에 가면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부칙에 가면은 그 당시 요건이 다 맞는 거. 그러면 지금 작년에 사놨는데 지금 현재 팔면 양도소득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때부터 취득하는 것은 적용되고 그 전에 취득 보유했던 것은 적용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부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세율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세율 부분 적용할 때 지금도 세무사분들도 제주에도 지금 세무사 130명 정도 되는데 재산제세 부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잘못된 추징이 나오면은 자기가 위약금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신고를 잘못한다는 게 아까 이제 나중에 또 3부도 얘기했지만 양도소득세에서 세율 적용 못하는 게 제일 문제. 두 번째가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정확하게 잘 판단 못하는 거예요. 취득이나 양도 시기를 잘못 판단해버리면은 기속이 틀리거든요. 2017년도 적용하는데 2018년 적용해야 되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득이나 양도 시기가 취득자는 양도 시기가 2018년이고 양도자 2017년도로 시도한다 해서 그게 일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세율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결국 전산에 다 밝혀집니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보할 때 자기 모두 취득자가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고 신고를 해놨는데 취득자가 결국 내보니까 잔금 청산이 망그럼 등기 접수가 뒤늦게 된 사유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자기 2018년만 산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2017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추징세액이 나왔을 때 세무사가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가산세 부분은 부담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뜨고 하겠습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나가야 전부 실가니까 실거래가로 신고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제일 깨끗한데 실제로 실거래가라는 게 확정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조건부 특약상이라는 계약을 쓸 때 특약이라는 조건부들은 중간에 무엇을 붙여서 주겠다. 또 중간에 무엇을 성취가 되면 해주겠다. 허가가 나면 해주겠다. 이런 조건부가 들어가 있을 때는 문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거래가 적용하는 거는 방금 여기 보면 1, 2, 3, 4로 되면 이게 순서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기 3번을 적용하고 싶을 때 3번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중한 매매 사례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가액 2번, 환산 취득가액 3번, 기준시가가 4번. 요 적용할 때 애매하더라도 요 순서대로 만약 앞에 선기가 있다면은 무중하고 매매 사례가 내 감정을 하면 신고하면 감정도 시가이기 때문에 적용받아야 되는데 매매 사례가 있다. 그럼 아파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는 감정을 아파트가 사실은 A라인, B라인 틀릴 수도 있고 1호, 2호, 그럼 뒤에 청수 다 틀릴 수 있는데 실제로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사례가액으로 감사원이라든지 심판에 오면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적용한 순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양도 및 취득 시기가 한번 방금 말씀드렸죠. 상속인은 상속 개시 보통 일반적인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대금 청산이든지 등기 접수를 했든지 사용 승인을 했든지 가사용 승인을 임시 이용을 했든지 간에 내가 내 재산이라고 허락을 받고 내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바로 날짜가 내 취득 시기가 된다. 그럼 취득 시기가 된다는 건 상대방한테 양도 시기가 된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똑같으니까. 그럼 상속할 때, 정리할 때 위안성 목적물 장기할부 조건 이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1세대 1주택 기간세는 전화상으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1세대 1주택 기간세는 자기가 한 개의 주택 1세대의 개념이 지금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1세대가 나와 배우자와 그 동거 가족인데 그 배우자의 개념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서울에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을 해가지고 배우자로 맞는데 집을 팔든 이하면 양도소득이 나온다는 게 골치 아프니까 이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용을 하고 같이 산다 얘기죠. 그게 지금 올해 바뀌었습니다. 배우자의 개념 안에 실질적으로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확인되면은 그거는 배우자가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당부 표시가 1세대란 표기죠.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라고 포함이 돼서 어려워 보이기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하는 경우 여러분들 예외상의 치약이라든지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의 모든 세대원이 다 움직였을 때 이럴 때 가능하고 해외 이주 가는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와 1세대 1주택일 때도 과세가 되는 수가 있다. 그건 미등기약, 아까 방금 미등기약 도자사 거짓계약서, 거짓계약서라는 게 고의로 이주계약을 했더니 고의로 다운을 했더니 고의로 이제 업계약서를 썼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운계약서는 어떻게 언제 쓰냐면은 양도자가 유리할 때 다운계약서는 양도 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업계약서는 취득자가 유리하게 쓰는 거예요. 뭐냐? 파는 사람이 내가 논을 사야 되는데 논은 사실 벌기로 살 수도 없잖아요. 벌기 못 사기 때문에 벌기 대표적으로 사면서 감면 실제로 100% 감면이 지금은 감면도 가지고 말씀드리자 8년 자격 감면, 대토 감면, 남정도 감면이 많은데 그 감면 세액도 옛날에는 많을 때는 1년에 3억까지도 가능했고 또 2년에 5억까지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1년에 1억 이상 감면되는 건 없습니다. 다 합산해서 전부 합하더라도 1년에 1억
예, 지금 이제 2년, 3년까지 해가지고 5억입니다. 그 사이에 안을 그만 감면돼도 감면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죠. 여기 그하고 그 밑에 5번에 보면 주택의 딸린 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되어 있는데 5배.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는 10배. 도시지역 안에는 5배, 도시지역 밖에는 10배라고 계속 우리가 알고 왔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뭐였냐면 도시지역 안에 수도권 안에 있는 또는 도시지역 중에 수도권 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3배. 주상공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수도권에 있는 제주도 관계없는데 수도권이 여기는 3배를 주고 나머지는 도시지역 아니다 밖이다 해가지고 5배, 10배로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후편이 뭐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배려를 안 해주더라고요. 나를 하면 최소한 한 20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계략식 설명만 드리고 다음 혹시 필요하실 때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참고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하면서 웬만한 거는 이제 보통 일반 이제 생활세금을 생각하고 어떤 분이라도 내가 필요한 걸 찾아면 있어야 되는데 찾으면 없으면 골치 아프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자료를 많이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 1세대 2주택인데도 비가 사는 경우 이게 뭐냐면은 일시적인 2주택. 이 일시적인 2주택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계속 지금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1년, 내가 처음에 A라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B라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그 다음에 3년 안에 실질로 제주 같은 경우는 그주도 조건도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고 뒤에 있는 주택도 3년이 차면 다른 속에 일시적으로 중간중간이 그게 1년만 지나고 나서 샀으면 다 되도록 돼 있었는데 서울의 조정지역 같으면은 지금 3년에 파는 게 아니라 2년에 팔아라, 1년에 팔아라. 지금 요번에 오늘 6일집 대책은 6개월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서울의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지금 부산도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왔다 나왔다 몇 번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체 기간도 줄어듭니다. 그래도 거주 요건이 수도권은 지금 전부 다 거주 요건이 들어가서 거주를 안 하면 1세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시 2주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속주택이 애매한데 상속주택이 내가 원래 나도 1세대 진짜 내 아들로서 1세대 1주택인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갑자기 세상되어서 주택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주택을 나는 사실 필요가 없다. 근데 상속주택을 팔아야 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해요. 엄마 아버지 살았던 그거 뭐 어디 팔 수도 없고 생각 내 집을 먼저 팔면은 비과세하고 그거 살면 됩니다. 살면 되는데 내가 내 집이 편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던 집은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는 세금도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속주택도 요거면은 2주택 이상 상속주택이 한 주택이면은 뭐 그 나중에 그거 세금 물어요. 상속주택 신고할 때 또 이제 하나 유난이지만은 상속이나 증여는 모든 재산 평가를 시가로 해야 돼요. 시가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고시가액으로 예를 들어서 솔루션 아파트 하나가 고시가액은 3억, 지금 실거래가는 5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5억 정도 하면은 5억을 신고하다가 3억을 신고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시가로 안 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증여세 같은 것은 소급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급 감정에서 세금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를 제가 생각해서는 상속세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뭐 20까지, 30까지 뭐 40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많잖아요. 양도소득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속 증여는 항상 정확하게 시가로 산정을 해서 신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5억짜리를 5억이라고 상속세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없는데 내가 공시가액 3억을 해버리면 지금 5억에 팔더라도 2억에 대해서 세금을 1억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 상속주택이 이제 둘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을 자꾸 판정을 한 것이냐 그런 부분이요. 소유기간이 많은 거, 거주기간이 많은 거, 그다음 상속 당시에 거주한 주택, 뭐 이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안 그러면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 이제 또 노부모 공량주택, 노부모 공량이라는 거는 엄마 아버지 집이 있고 나도 결혼을 해서 밖에 이제 물론 세대가 분리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자기 연세도 들고 하니까 모셔야 되겠다, 공양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엄마하고 지방계, 내도 지방계 그런 집 두 개가 갑자기 됐을 때는 이 부모 공양 10년이에요.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뭐 혼인주택은 5년입니다. 혼인주택은 신랑도 집이 하나가 있고 신부도 집 하나가 있는데 둘이 합해서 두 주택이 됐다. 그럼 5년 안에 먼저 파는 것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지정문화주택은 등록 노후전도 이런 등록이 있는데 해당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밑에 부분은 그거는 한번 이따가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 8번에 고가주택 고가주택 옛날에 고가주택이었어요. 고가주택인데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고가주택의 개정개정이 해가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여기 2003년부터 고가주택은 6억이었는데 2008년 요때부터 이제 시가 2008년 전에 9억 올라서 그 전에는 당부 표시했듯이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그냥 양도가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단독주택이라든 시설 기준이 요건이 다 맞아야 했는데 옛날에는 자기 개인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든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든지 수영장이 있든 이런 걸 보고 주택이 시작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지. 전부 다 9억만 넘어서면은 다 고가주택을 보고 계산합니다. 전부 다가. 네. 지금 수업이 1시간인지 1시간 반입니까? 1시간. 1시간이요? 1시간만 크게 해야 됩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부담부 정리, 부담부 정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요 답도 살짝 서있잖아요. 서있는 아파트가 5억짜리, 5억짜리 때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서 대출을 낸 게 있어요. 2억을.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준다. 그럼 실제 아들 받으면 대출을 부담을 해버리면은 나는 5억에서 대출 2억을 뺀 3억이 내가 정교받게 될 건데, 그러면 아버지가 가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내가 5억짜리가 재산 줬잖아. 이거 채무가 안 넘겨줘야죠. 채무를 안 넘겨주면 됩니다. 5억을 갚으려면은 아버지가 빚 갚아가지고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그냥 부담부가 아니고, 그 빚을 네가 살아가면 되는데 더 이상 내 능력도 없고 하니까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2억을 갚아라. 그럼 이 4억은 정결에 신고하고 그 2억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파는 걸로. 자기 채무를, 내 채무를 부담 면제를 해받았거든요. 채무 면제, 채무 면제.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여섯 있는데 해당이 된다면은 그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빗물려도 양도소득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세금 15도 도망가는 못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요즘 언론에 보면은 캐캐 묵은 거, 옛날에 캐캐 묵은 거, 어디 가서 특히 이제 저같이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어디서 받았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옛날에는 면제인 줄 알았지. 지금 세금 내는 게 뭔데. 그 지금 캐캐 묵은 10년 다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전산, 컴퓨터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 사소한 소득을. 그래서 지금 국세청 자료를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선생님들의 금융 계좌 등등이 아니고 거래가 1,000만 이상이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예약을 다 보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이든지 재산이든지 자동차든지 뭐 안 그러면 예금을 인출했든지 안 그러면 받았든지 해가지고 거래하는 부분에 그 정도로 예약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시효 소멸은 없습니까? 그 자료 시효선 이제 부가재책이라도 나중에 말씀해 드리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상속 증여는 결정세무입니다.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다른 것들은 신고납부 세무입니다. 신고납부. 본인이 신고를 했을 때 같으면은 신고를 정상적으로 성실한 신고를 했구나라고 보고
그거는 부가재책 기간이 보통 5년까지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신고 잘못된 하면 5년 안에 추징을 해야 되는 거죠. 부가재책 기간이에요. 근데 신고를 안 했다. 그건 7년이 7년. 6년, 7년 때가 그 집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이거는 신고를 안 했어요. 이부 원인을 모르고 신고 안 했다가 7년도 안 한 것을 지금 세금을 내기면은 낼 세금이 사실은 1,000만 원인데 가산세율이 2,000만 원이에요. 그 돈벌이 한 방에 되잖아요. 국가에 돈벌이 한 방에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산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신고를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일반 무신고를 하면 20% 매기고 만약에 고의로 빼먹은 고의로 빼먹으면 40% 매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40% 매는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년에 3년이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바뀌었는데 1년에 2.5전으로 바뀌어서 2.5전도 적은 거 아니에요. 왜냐? 만 원에 하루 2.5원씩 빼기는 거예요. 1,000만 원에 독한 그거 상당하죠. 그걸 매일 빼기는 매일. 그럼 365일 5년 7년 매기면은 그거 한 30% 매기, 300% 매기가 나요. 세금, 납부 불성이 있는 게 산출세금, 가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고 또 가면 이제 고의로 했다. 아까 그냥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담합을 해가지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가 이중계약서 썼네. 그것도 10년이에요. 10년 부가대책 기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년화 상속세는 결정세목이기 때문에 또 부가대책 기간이 15년이에요. 15년. 그 지금도 10년, 10년, 13년 이된 부분을 끄집어내서 과세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세하고 보니까 P3성이면 죽은 게 아니고 3성이면 죽은 게 많거든.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면은 결국 나중에 그 붉어진 자료만 추진을 하면 소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소명을 하죠. 내가 스스로 만일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시면 자식들이나 그 밑에 배우자분들은 절대로 금융관계 2년치 3년치 물어가서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기억하고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사업한 건데 그걸 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상속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처분재산. 2년 안에 인출됐던 금액 중에 그걸 자체를 내가 소명을 해서 적도가 소명이 안 오면은 장롱속에 현금으로 짬받은 걸로 보고 세금을 내립니다. 그게 또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재산. 그게 상당히 좀 압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세법에서는 하여튼 본인이 전부 책임을 다 못하고 거기에 소명을 해야 할 의무를 다 못한다면 너는 장롱 속에 돈을 짬만 걸고 세금을 자선을 관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수탈과 마찬가지죠. 네? 조선시대 수탈하는 거랑 마찬가지. 근데 지금 범위 지금 제가 저도 이거 하여튼 일찍부터 해서 78년 됐으니까 엄청나겠죠. 40 넘게 있었는데 가보면은 옛날에는 옛날에 하면 좀 옛날 82천 얘기예요. 그때 막 가면은 무주군하고 세무공무원이 가면 누구 사림가 갔다 하고 줄을 서가 있었던 저 세무서에 천장이 무슨 색깔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 정도였으니까 전부 서치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전부 다 전부 때 떠다가 집에 갔다 나오고 내가 사무실 오세요 내가 세금 빼내기 지금 보자 거기 83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장부가 있었어. 군장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미도동 담당을 한다. 미도동에서 세수를 얼마나, 부가세를 얼마나, 소득세를 얼마나 주다 드리는 게 할당이 돼 있었는데. 예, 그걸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양성화되고, 법제화되고, 이런 법이 없었죠. 뭐 벌금이 더 많았으니까,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벌금이 있어.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많이, 그때 부가세책 기간 부분도 많이 합리화되지만은, 정직하게 신고하기가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정직하게 신고를 해주는 게 나중에 불정이 7년, 8년 돼가지고 방금 제가 왜 자꾸 양도소득세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5년까지는 잘 참고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때는 자기가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옛날에 내가 다운계약서 쓴 게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치료한 게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10억짜리를 5억에 써줬어. 5억에 써줬는데 내가 팔아야 돼. 13억에 팔았는데 13억에 팔면은 10억에 사서 13억에 했으면은 1억 5천만 50% 했을 때 1억 5천만 내면 되는데
고개 사서 10억, 8에 4억을 내야 되냐, 우리가 딱 앞에서 그때부터 고민하니, 야, 이거 사업 들고, 나중에 출첵 가서 외국에 나가자. 바로 국세청에 고발을 했는데, 7년, 8년 보관해놓으면 자국을 가고 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7년, 8년 돼가지고, 그 이중계약서를 들고 와서 사실을 이렇습니다. 내 돈 준 거가 다 증빙 다 있습니다 하고, 그랬던 날에는 국내에 없어요. 맞을까 싶어서. 내가 살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산 거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실제 업계약서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취득자가 지가 필요해서 한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인데도 마지막에 세금 문제, 돈 문제 앞서면은 사업 세금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걸 밝힌단 말이에요. 그걸 밝히니까 우연찮게 또 싸움하다가 송사에 붙어가지고 옛날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 뭐 덕을 받니 안 받니 이런 얘기 수북 얘기하다가 싸움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그 뒤늦게 재고 제일 심하게 지금도 조사 나온 것 중에 60% 재보로 오면 재보 기업하는 것도 재보고 우리가 나오는 거기다가 재보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최근에 한 4년 전부터 해가지고는 인터넷에 보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은 모든 거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계좌 오픈돼요. 계좌. 오픈된 계좌를 전부 차명으로 보고 국세청에 제보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럴 적에 그 매수한 사람이 대팔 적에 그런 걸 만약에 퍼뜨리게 되면 5년 후에라도 매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뿌리지. 5년을 소급해서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양도소득세 그 당시 내서 2억인데 가산세가 400배. 400배. 상상이 안 되죠. 한 7, 8억 내가 그냥 돌아버리죠. 그게. 그 제보하게 되면 제보 포상금은 안 줍니까? 그때 당사자는 안 되잖아요. 당사자는 안 줍니다. 아니 제3자 완전 제3자 그게 기업에 있는 빚장이 온다든지 또 이런 부분 또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농산물 뭐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파는 사람 중에 뭐 계좌 오픈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보면은 무엇을 판다, 중고 상품을 판다고 해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런 보통 여행사 같은 데도 어떻게 하나 중국에 있는 관광에 오는데 모집체가 두 사람이 가지고 내가 여기서 2박 3일 숙박하는데 15명 하면 전부 다 그 오너한테 나갈 거 아닙니까? 그 계좌가 그게 참여예요. 그 계좌에서 딱 풀어내기를 나가야 된다. 그럼 실제 그 돈을 받아 그 사람한테 소명을 해라.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 자기가 수익금액이 되니까 세금이 없죠. 사실은 그렇다니 여행사에 그 사람들이 돈 받아 스스로 해가지고 한 10% 15%밖에 못 받을 건데 100% 자기 세금을 낸다 하면은 차는 계좌에서 나오는 금액이 10억이 나왔다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하고 못하죠. 세금 못하죠. 여행사 해가지고 부부가 앉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 렌트카도 마찬가지 접근합니다. 그 특히 제주는 그런 게 많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김 선생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우리도 그 어디가에서 밥 갚고 내가 석별에 2박 3일 일정표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돈을 미리 주든지 안 가보든지 가까이 계산하더라도 그 안에 보면은 내하고 관계없는 수익금이 오픈이 많이 돼 있었죠. 근데 지금 그게 워낙 많이 조사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안 하죠. 지금 좀 피해갑니다. 지금 거의 뭐 여행사, 렌터카 등등 전부 다 인터넷이든지 다른 데 가면은 계좌에 오픈된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병합에도 계좌 적고 가면 그 이유만 행위거든요. 그 계좌가 제 자신의 사업용 계좌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보통 보면 그 뒤에 적어 놓은 게 뭐 배우자 이름이나 딸 이름이나 이런 계좌들은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차명 계좌 그런 부분들이 제보에 다 들어가고 봅니다. 그 제보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큽니다. 그 적은 게 아니에요. 포상금은 5천만 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 5천만 이상의 돈이나 이제 방금 사모님 말씀대로 중간에 했듯이 한 3-7억 나갔다. 엄청난 거죠. 그 포상금 주는 거. 기초만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시간 잡고 가고 할 얘기는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호 비사업용 토지. 제가 설명드릴 때 비사업용 토지는
내가 농지는 농사지어 내가 스스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모시고 대리경제를 하든지 뭐 위탁 운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붙이든지 하면은 세를 든지 하면은 이거는 내 스스로 자기는 안 했기 때문에 기사하는 토지가 되는 것이고 또 인자 같은 것은 부재지주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제촌을 하지 않으면 그건 비사운동이에요. 비사운동이고 뭐 또 여기 다른 잡동지라든지 돼지 같은 거 거꾸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워놓고 나대지를 있는 거는 투기 목적이구나. 그래서 비상업무 세금을 전부 다 10% 중단합니다. 지금 6%부터 42%인데 그거는 16%부터 52%가 세금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세금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판정 저런것도 적어놨는데 예, 여기 보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 토지 지목 판정하고 기간 기준. 이 기간 기준이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요. 기간 기준이 뭐냐면은 최소한에 내가 10년 동안 가 있는 나대지가 있었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2년 동안 내가 사업료를 봐준다 했으니까 건축 허가만 받아가지고 팔면 사업료를 해야 돼. 그건 안 돼. 그 총 기간 기준이 최소한에 양도하는 시점으로 3년 중에 소급해서 3년 중에 2년이 사업용이 돼야 돼. 3년 중에 2년. 5년 중에 3년. 아까 전체 보유 중에 60% 이상이 내가 사업용 기간이 돼야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집을 짓더라도 아무나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최소한에 2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거죠. 건축을 내서 준공이 나고 그러고 나도 팔아야 돼요. 양도하는 시점까지.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창고 하나 지가지고 팔면은 나대지 창고 여기 사업용 비상용 벗어나다 생각하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5페이지 12번 자격농지 및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항. 아까 자격농지 가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1년에 1억이구나. 1년 이상을 가면 그 제비에서 세금이 왜 양도세금이 많으냐면은 세율도 높아지고 뭐 자기보기 공개는 안 했지만은 갑자기 부동산 투기 반환 기를 가지고 15, 16, 17, 18 요 기간 동안은 뭐 웬만한 땅들이 전부 다 10억, 20억입니다. 10억, 20억 세금이 전부 다 절반이니까 뭐 5억, 10억씩 세금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세금도 많이 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양도소득 그게 자격 감면이 3억까지도 가능했을 때 같으면은 좋았는데 3억이 아니고 2억 줄었다가 지금 1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억 세금 내야 20억에 팔아서 감면은 1억밖에 안 되고 9억 세금 내라 하면 막 보시잖아요. 그래 이것도 양도소득이 지금 웬만한 땅 팔면은 지금도 뭐 가수 좀 가있다 싶으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50억 그래도 얘기하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세금 때문에 못 판다.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오르기 전까지는 하더라도 야 그게 이거 훨씬 더 싸더라도 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틀린 거예요. 저 신공항 저 뭡니까 저 발표할 때 그때 저 제주에 있었는데 그 전에 발표하기 직전에 양도소득 신고했어요. 해놔놓고 저녁에 도저히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내가 팔면 100만 원 팔았다 옆에 사람은 180만 원 팔았다 하니까 돌아보죠. 180만 원 팔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생각보다 막 울고 난리라지고 그냥 취소도 해달라고 신고해놓으면 취소도 해달라고 취소하고 계약금 위약금으로 2배로 주고도 덕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하냐면 땅도 좋고 위치도 다 좋은데 누군가 통해가서 중개인을 통해서 했는데 누가 서울에서 특히 충북인들도 많은데 서울에서 투기꾼들은 그 땅은 이용 가치가 있다 싶으면은 땅으로 불러서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 50억에 팔았는데 100 준다 하면 안 팔겠습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그렇게 막 중복을 신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뭐 제2공항이 되는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데 모르지요. 뭐 되려나 보는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도 그 인근에 안에 있는 사람들 아마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고 보상을 받더라도 그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만한 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만한 좋은 자리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지금 토준하고 그 인근에 있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평당이 뭐 300만 원 가까이 한다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익사업용 토지를 하는 것은 보통 여기서 보면 이제 도로 수용할 때 이게 많습니다. 도로 수용하고 그 전에 보면은 시청이라든지 도로 수용을 하면은 도상관계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도상관계 도시가라든지 도상과 단계를 다 해주면 여기서 공공법이 비슷하게 뭔가 이 사람은 공익성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법규에 의해서 사업도 있는 곳이 이런 부분을 잘 찾아보면은 이거는 수용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건 시청에서 관리해주고 보상금은 해주고 관리는 해줄 뿐이지 사실은 그게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게 아닐 때가 가끔 있어요. 특히 롯데, 다른 큰 기업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이시설 하나 만든다고 하면 시청을 아끼고는 그 허가가 모르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공익사업용은 어떤 거 77조에 있는데 이 부분은 나 시청에 만약에 여기서 발생이 된다면은 항상 합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기 대토가 옛날에는 3년 내가 계속적으로 3년 이상 짓던 농기를 대토를 해서 3년 이상 짓게 됐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4년 늘어서 8년 자기가 맞추기 위해서 그럼 4년이 뭐냐 최소한 4년 이상은 농사를 계속 지어오다가 대토를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농지를 사서 채우는 거죠. 4년을 채우면은 같은 해중이 대토가면 농가장 1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기준시가 밑에 하단에 혹시 탭이 있으신 분들은 요 모든 개별주택, 공동주택, 하면 여기 공시가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적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인터넷에 조회를 하면은 모든 다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조회를, 전국에 다 조회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 올랐는지, 얼마 됐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내 집이 얼마 하는지, 이런 기준시가 부분은 전부 고시가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분락, 물락, 무연락 이런 부분들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정비세, 종합부동산을 나누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대단히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여기에 전부 다 세금은 최소한 1천만 이상이고 또 양도소득세, 정비세 이런 부분들은 물락 부분은 많이 없어져요. 물락 부분은 왜 많이 없어지냐면 옛날에는 비상장 주식 같은 부분들을 물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개입을 안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비상장 주식 나오면 만약에 물락을 받았다가 그 회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요즘 물락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지금은 이제 환가 가치가 있는 자는 금융, 예금, 우리 정부도 상장 주식이나 이런 거가 있는 사람들 물락 허락을 안 합니다. 허락 안 해주고 그걸로 환가해서 먼저 세금 내고 부동산밖에 없더라 했을 때는 물락을 줍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인감, 경유, 자금 출처, 확인서 등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외국민들은 인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있고 또 내가 자금 출처, 해외에 돈을 갖고 나간다든지 해외에 돈이 들어왔을 때 신고하는 방법, 신고하는 요령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 아까 부가재책기간 옆에 있지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은 10년, 무신고 7년, 그 외 일반 가구신고 부분은 5년이다. 그 상속증빙세는 10년, 15년 다 되어 있죠. 예. 그 가산세도 아까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벌써 10분 안에 상속증빙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분도만 해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증여세 부분은 아까 상속증여세를 말씀드렸듯이 시가 평가를 잘 해주시면 될 것이고 증여재산 부분에 이제 증여재산이 옛날에 증여세법상에는 전부가가 10가지 있어요. 10가지. 증여라는 부분이登記된 부동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되기다 보니까 증여세가 이 너무 세금을 다 빼먹는구나. 왜?
뭐 우회 정려라든지 그러면 알바게 해주는 거라든지 또 그러면 또 자식들한테 회사를 설립해가 준다든지 아마 거래처를 주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포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3년부터 거의 다 포괄주의를 해서 여기에 지금 정력 유형 안에 열거는 쭉 시켜놨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이익이 생기면 정력을 다 매길 수 있도록 거의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충 설명받은 신탁의 이익, 보험금, 채무연대, 저가양도, 고가양도, 저가양도, 고가양도, 부동산, 무상사용, 담보제공. 담보제공도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담보제공은 사실 세금 안 매겼었거든요. 예, 요것도 들어오고. 금전 무상대출. 그러니까 보통 부자 간의 이런 부분.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갖다 갚지도 않고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보니까 그래서 자금 출처를 했을 때 당신 집을 갖다가 보호에다 내는 돈을 어떻게 샀어? 이러니까 막 빌려서 샀으면 그 다음에 가도 또 그대로 있는 거죠. 아, 그럼 무상대출을 받아 세금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 관련된 게 제일 많죠. 주식은 전자, 남자, 합병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 정년생은 다 매기는데 그 뒤에 24페이지에 보면은 23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은 반합동은 재정려하는 부분이 있죠. 정년생은 정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반합을 하게 되면은 과세 제외를 해주는데 3개월이 넘어서 6개월 안에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있으면 갈 때는 정년, 올 때는 반환으로 와서 세금 안 내립니다. 그래서 6개월 넘어서면은 갈 때 올 때 다 매기고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금전은 빌려줬다, 빌려받았다, 안 그러면 갚았다, 이런 부분을 인정 안 해주고 세금 다 매길 수 있습니다. 법에 그런 부분이 있고 24페이지 5번에는 정년 추정 대제 기준이 조금 이거는 바뀌었지만은 이건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이게 그대로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안 매긴다는 게 아니고 안 내면 안 나가는 게 소명 자료를 안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10년 이내의 정전재산은 상속재산 평가할 때 다 가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다 내깁니다. 그런 세대생략 정전세 할증자들은 세대생략이 실제로 30%였는데 미성년자가 이번 거 밑에 보면 당부표시 하나 있을 거예요. 2016년 이후에 정교금부터는 수정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이면서 자녀라는 것은 바로 밑에 밑에 바로 자녀인데 손자한테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직계 비속이 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억을 초과하면은 할증가제도 40%로 내립니다. 40%. 정교재산 공개는 다 아시죠? 배우자는 6억, 그 다음에 직계 종피속,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옛날에 500만 원에 1천만 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정교세 계산 흐름도 정교재산 가액에서 다른 건 사실 없었죠. 당연히 정교재산 공제액을 빼고 나면은 바로 사실 평가를 아까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평가 수수료까지 공제를 해서 정교세 가세 표준이 나오고 정교세 가세 표준이 나오면은 세율은 10%, 20%, 30%, 40%, 50% 이 부분이 이 구간이 1억, 5억, 10억, 30억, 30억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세하고 정교세가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나 추정한 결정인데 원래 상속재산에다가 간주상속이라 해가지고 내가 사망을 하면은 생기는 것이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이 아까 얘기하는 신고할 수도 없고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추정상속입니다. 이게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으로서 용도 불분명하게 인출되어 있으면 인출된 금액을 장롱 속에 아까 숨겨놓은 걸로 봐서 상속재산을 얹습니다. 그게 추정상속세. 요거 보면은 소명을 해야 되는 소명이 확실치 않으면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돈은 없는데 시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나머지는
중요한 것보다도 뭐 뒤에 상속 공개는 해당되는 사람만 상속 공개, 가업 상속 공개, 배우자 공개, 금융재산 상속 공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상속세 요 과세가 그러면 정비세하고서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히 정해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상속 공개하는 그 부분에 이제 공개하는 부분이 기초공개와 전체 공개를 다 합해가지고 5억 미만이 되면은 일괄 공개를 해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받는 배우자도 별도에 배우자가 있다 없다. 배우자가 있으면은 또 배우자 공개 5억 무중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자기 법정 지분의 한도 내에서 30억까지 공개를 하는 배우자는 그 배우자 있는 거하고 없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원래 같이 그 상속 재산을 기여를 같이 했다고 보고 공개를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돈이 뭐 100, 200을 넘어서면 3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30 공개하고 나머지 세금 다 낸다 하면은 세금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 200억 정도 되면은 공개할 때 30, 배우자 공개 30억하고 뭐 5억하고 다 해가지고 돈 얼마 되겠어요? 그 200억 다 해가지고 한 50억 빼고 나면 150억에 얼마겠습니까? 50% 세금이잖아요. 그 70억 세금 내야 돼, 세금. 그래, 10억도 중간에 빼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세금 많은 겁니다. 그 100억까지 되더라도 최소한 30억 하고 뭐 30억하고 50억이 빠지더라도 65억에서 50%니까 많잖아요. 세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속 전에 사전 정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면 일이 잘못 주면은 풍기박산이 납니다. 자식 못 볼 수도 있고 싸움을 시키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질문바로 됩니까? 지금? 근데 그게 제가 자꾸 얘기하면은 기회 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제 1시간 제가 했고요.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게 있다든지 그래 하면은 혹시 펜까지 있으면은 제가 내가 드릴 수도 있는데 안 그럼 말씀하실 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네. 010-3884-6774입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필요하면 제가 몇 개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가면서 가져주십시오. 그래, 전화를 주셔도 되니까 그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사무실도 오실 때 사무실에 찾는 배를 가겠으면 대접하고 시간하고 관계없이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이를 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질문해 드립니다.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에 질문했을 다음에 생각나시면은 사무실 오시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정책에 대해서 너무